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제대로 구원받은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에는 그저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영원한 것도 없고 사람을 완벽하게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됐는지, 그리고 인생을 구원받았다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주 희미했어요. 머릿속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건 부모님이 자주 싸우던 모습뿐이었죠. 큰 소리로 다투고 화내던 모습과 그 속에서 울던 어머니의 얼굴만이 어렴풋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 어머니는 저를 혼자서 키우시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셨어요.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새벽이면 신문 배달을 나가시는 등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던 모습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던 꽃을 닮은 어머니의 얼굴은 저를 키우면서 나날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랑 살아서 너무 행복해. 엄마가 웃으면 나도 절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웃어줘. 알겠지? 우리 유나가 있어서 엄마도 너무너무 행복해. 유나는 엄마의 행복 자체야. 유나가 있어서 엄마가 살 수 있어. 고마워, 딸. 어머니 혼자 외벌이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저는 삐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누구보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웃음이 많고 밝은 성격 덕분에 항상 제 주위는 친구들로 북적였어요. 학교 행사를 할 때마다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었고 담임 선생님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저를 항상 반장으로 세우시곤 했습니다. 그런 저도 딱 하나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친구들이 아버지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행을 다녀왔다 등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부러워지곤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못내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서운해하고 속상해하실까봐 겉으론 티를 내지 않았어요. 이처럼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배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열심히 사귀고 무엇 하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던 저는 좋은 성적으로 간호대학에 진학했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선배들의 심한 텃세와 말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한 규율, 반복되는 군기 문화에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고 있어도 선배들이 부르면 튀어나가서 집합을 당해야 했고 선배들의 물건들까지 일일이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대학생인지 군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결국 1학년 1학기를 마치기도 전에 저는 자퇴를 결심하고 열심히 반수를 준비해서 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자퇴와 반수를 마음먹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오로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무서워. 내가 자퇴를 했다가 반수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 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 나는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 유나야, 엄마는 널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아는 유나는 뭘 해도 잘 해낼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엄마는 네가 뭘 선택하든 네 편 들어줄 거고 네 옆에 있어줄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응원 덕분에 밤낮 없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열심히 공부했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날 믿어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수에 성공한 저는 반수를 준비할 때보다 몇 배, 아니 몇백 배는 더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동기들과 경쟁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노력을 한 끝에 저는 전문의 과정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전공을 선택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소아과로 자연스럽게 기울었어요. 누구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는 몸이 아픈 어린 환자들에게도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출산 시대라 소아과는 돈이 거의 벌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는 제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지인이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아유, 소아과 정말 말도 안 되게 돈 안 되는 곳이야. 요즘 소아과 전문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괜히 나오는 소린 줄 알아? 너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정말 후회할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피부과나 성형외과, 아니 차라리 내과 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더욱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한다고 나까지 발을 빼버리면 아픈 아이들은 어디로 가? 어디서 치료를 받아? 해마다 소아과가 없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 잃는 아이들도 있어.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같이 소아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은 꼭 필요해. 돈도 좋지만 나한테는 사람이 먼저야. 저는 아이들의 키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료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 다짐했고 면접을 몇 번이나 본 끝에 동네의 작은 소아과의 페이닥터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소아과 페이닥터의 수입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적었어요. 진료실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줄 때는 마음이 따뜻했지만 통장을 확인하면 늘 한숨이 나왔어요. 한 달 월급이 간신히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이자 정도를 메우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끼리 모여 저축이나 재테크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자연스레 말을 아끼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해도 대형 병원에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나 요즘은 피부과, 성형외과가 대세라는 말이 오갔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소아과에 남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쏠려 다른 과로 쌩하니 옮겨버리면 그건 나름대로 후회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걱정과 달리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저를 버티게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의전원 시절 만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셨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웃긴 거 하나 이야기해 줄까? 네가 내 첫 번째 여자친구야. 에이, 거짓말.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이런 걸로 거짓말 친 사람이 있어?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 붙잡고 한 명 한 명 물어봐. 나 정말 그런 건 생각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 의전원 와서 나 겨우 숨 돌리고 그러다가 너 만난 거지. 나는 네가 첫사랑이라 누구보다 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신입생 때 만난 저희는 서로에게 많은 의지가 되어줬고 늘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연애를 한 지 벌써 9년. 저희는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소홀하지 않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와 똑같은 의사였지만 역시 저와 비슷하게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과로 같습니다. 바로 중증 외상센터였어요. 전국에서 중증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의 비율이 아주 적은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힘든 일은 모두 도맡아 하지만 정작 벌이는 정말 적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인상을 쓴다거나 힘든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외상을 입고 와서 수술을 받고 건강해지는 환자들을 보면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고생을 사서 하면서도 의사라는 직업의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우 시간을 내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손에 작은 반지 하나를 끼워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있잖아, 우리 결혼하자.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너를 만나면서 느꼈어. 내 옆자리에는 평생 네가 있어야 한다는 거. 비록 멋들어진 프로포즈는 못 해주겠지만 나랑 결혼해줬으면 좋겠어.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대. 나는 눈치도 못 채고 있었네. 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는 네 존재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해. 우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옆에 있어주면서 행복하자. 저는 그 말에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 만나며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무엇보다 서로를 가장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한다는 건 이렇게나 가슴이 벅찬 일이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던 날 어머니께서는 예비 신랑을 보고서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비 신랑이 어색하고 서툰 미소로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는 다정한 눈빛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신랑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셨어요. 유나랑 10년 가까이 만났다고 했죠. 아마 우리 유나랑 결혼하면 매 순간이 행복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교도 많고 밝고 긍정적인 아이라 같이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거든. 맞아요. 게다가 가끔은 동갑이지만 누나같이 듬직할 때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유나한테 많이 배웁니다, 어머님.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한 듯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은 중요하지 않으니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달라고 하셨고 예비 신랑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제 옆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어요. 그 분위기 덕분에 저도 긴장이 조금 풀리고 마음이 놓이며 속으로 이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댁 쪽 반응은 저희 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지만 절 바라보는 눈빛은 미소와는 달리 몹시도 차가웠어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완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체할 것만 같았죠. 예비 시아버지는 식탁 건너편에서 저를 빤히 응시하시며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불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비 신랑은 즐겁게 밥을 먹고 있었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쳐다만 보고 계시니 그 자리가 가시방석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말을 붙이셨어요. 유나 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했죠. 어린 시절이 많이 고달팠겠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절 혼자서 키워주셨어요.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그래도 사랑으로 키워주신 덕분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유, 여자 혼자 재혼도 안 하고 키웠을 텐데 별 문제 없이 자랐을 리가 있나? 아가씨도 우리 기훈이랑 같은 의사라고 했죠. 우리 기훈이는 외상외과인데 아가씨도 외상외과인가? 아니면 피부과 성형외과? 돈은 많이 벌어요? 저는 소아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벌이가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어머, 안 그래도 요즘 저출산 시대다 뭐다 해서 소아과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차라리 내과나 그런 걸 하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 무료로 건강검진이라도 받으러 갈 수 있을 텐데 소아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의사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소아과라서 주로 아이들이 많이 오지만 기본적인 검사나 예방접종 같은 건 성인분들도 가능하세요. 실제로도 종종 내원해주고 계시고요. 언제든 편하게 오시면 검진 같은 건 도와드릴게요.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활짝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 한켠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걸 물어보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어진 대화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니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하고 싶었는데 이런 변수가 생기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불편한 인사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속 없이 옆에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떠벌거리고 있는데도 귀에 들리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힘든 몸을 겨우겨우 이끌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제게 다가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묻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예비시댁 쪽에서는 뭐라고 하셔? 너 이쁘고 착하다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분위기가 달랐어. 나를 딱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힘들게 자랐을 거다. 왜 소아과에서 근무하냐? 페이도 안 되는데. 의사 며느리 덕보려 했다 어쩌고 저쩌고 오늘 대화가 이게 끝이었다? 그래? 아이고 의외네. 우리 딸 이쁘다고 아주 버선발로 반겨주실 줄 알았는데 너희 연애도 오래 했다면서. 그치. 그런데 정작 얼굴 뵌 건 오늘이 처음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일 수도 있고. 엄마도 결혼할 때 이런 기분이었어? 막 불안하고 잘 안 될 것 같고. 오늘 인사만 다녀온 것뿐인데도 가슴 한구석이 왜 이렇게 아린지 모르겠어. 요즘 사람들은 둘만 좋으면 됐지. 그러고 생각들 한다지만 사실 무조건 그런 것만도 아니기는 해. 아유, 만약 정 아니다 싶으면 발 빼도 좋아. 네가 결혼을 물은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전에도 말했지.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무조건 네 편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깊게 생각을 하다가 예비 신랑에게 제가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부부가 될 사이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갈라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묘하게 마마보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며 제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불안해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너 마음에 들어 하셨어. 만약 결혼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내가 기꺼이 방패가 되어 줄게. 정말이지? 나한테 정말 약속할 수 있어? 당연하지.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올리면 내 가족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건데 내 식구는 내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아주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사나이는 한 번 뱉은 말 꼭 지키는 거 알지? 조금 허풍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진작에 마음을 털어놓을 걸 괜히 혼자서 소가리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걱정을 접고 예비 신랑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어머니 다음으로 제가 제일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예식장을 알아봐야 한다고 하길래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견적을 뽑아봤어요.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자가도 갖출 건 다 갖춰져 있는 소형 웨딩홀을 예약하고 싶었지만 예비 신랑은 무조건 호텔 웨딩홀이나 대형 예식장을 선호했어요. 드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드레스 욕심은 크게 없어서 저렴하고 심플한 드레스를 생각했는데 예비 신랑은 무조건 유명 브랜드의 신상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고 박박 우겨대더군요. 자기야, 어차피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거잖아. 나는 크게 욕심 없어.
그냥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하는 거지. 나는 저렴하게 해도 되니까 제발 우리 돈 좀 아끼자. 이럴 때 돈 좀 써보는 거지. 왜 자꾸 돈을 아끼려고 해. 걱정하지 말고 팍팍 써. 신부는 결혼식 날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스튜디오 촬영도 초호화 패키지를 원했고 신혼여행도 가까운 동남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원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다 추가해서 견적서를 받아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니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가 되었더라고요. 그 액수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크게 지출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비 신랑은 어차피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으로 부족한 돈들이 다 메꿔질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자꾸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했어요. 우리 그냥 결혼식 하지 말고 조촐하게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웨딩 반지나 맞출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깨져. 차라리 우리 이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사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결혼식을 하지 말자는 말이야? 절대 안 돼. 우리 가족이 경조사비 뿌린 것만 해도 얼만데. 우리 집은 나 하나뿐이라서 뿌리고 다닌 거 지금 다 걷어들여야 한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노웨딩은 절대 반대하실 거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연애할 땐 이런 문제로 싸운 적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에 들어가니 하루가 멀다 하고 언성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결혼 준비라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어지니까 그냥 지치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기점으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에게 소홀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형식적인 안부만 주고받았고 얼굴을 보면 싸울 것 같아 만나지도 않았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만나면 싸우는 것보다는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시점에 제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이었죠. 어느 주말에 같이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쓰러지셨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는 심장 초음파와 CT, 혈액 검사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하고 처치를 하니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 초조하기만 했죠. 평소와는 다르게 하얗게 질린 피부색, 혈기를 잃어버린 입술,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셨던 적은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있던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아무 이상 없는 거 맞죠? 그냥 단순 피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환자분은 현재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심장의 잡음이 너무 심하고 심장 초음파 결과도 너무 안 좋아요. 이 정도면 하루빨리 수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호흡곤란이랑 흉통, 실신이 찾아온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기대 수명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빠르게 판단하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거라면 당연히 수술해야죠. 그런데 생각보다 심장 수술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로 인해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돈들이 바닥났다는 점이었어요. 예비 신랑과 저는 예식장 계약금에 스튜디오 예약금까지 다 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는 수술비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수술비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지,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터져나갈 듯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건 어머니의 생사가 걸린 문제임에도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가던 저는 예비 신랑과 만나지 않아도 싸움을 했습니다. 뭐만 하면 날선 말투로 쏘아붙이는 저를 보다 못한 예비 신랑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건데?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들을 거 아니야. 아이, 무슨 말만 하면 툭툭거리고. 왜 그래?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사실 얼마 전에 엄마가 쓰러지셨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심장질환인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길어야 2년밖에 못 사신대. 근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은 거야. 난 이미 결혼 준비로 돈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인데 수술비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거 나도 모르게 자기한테 풀고 있었나 봐. 미안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했었어야지.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 동기들 중에 큰 대학병원 다니는 동기들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 말을 들은 저는 그저 예비 신랑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말조차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부득이 입원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24시간 상주할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간병인들이 케어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보호자가 있어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다니고 있던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간병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병원을 그만두고 예비 신랑에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병원 그만두기로 했어. 옆에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고 해서. 어? 아이, 차라리 간병인을 쓰지. 요즘은 그런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병원을 왜 그만둬? 간병인 안 쓰고 옆에 자기가 24시간 붙어 있다고 해서 당장 나아지시는 것도 아닐 텐데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지 그랬어. 내가 아니면 엄마 곁에 누가 지켜? 나는 무조건 엄마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가족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럼? 결혼 준비는, 식장은, 비용은. 그렇게 갑자기 결혼까지 그만두면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자기는 우리 결혼하는 게 문제야? 우리 계획이 더 걱정되는 거냐고. 너는 엄마가 편찮으셔도 그렇게 속 편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 그렇게 저희는 그날을 기점으로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서로를 위한 행복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물심양면으로 키워주셨던 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소홀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은 넉넉하게 남아 있었기에 커피숍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뒤통수와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는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눈에 익은 모습은 딱히 얼굴을 보지 않아도 누구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 그 남자는 분명 예비 신랑이었어요. 분명히 이 시간에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곧이어 커피숍 안으로 들어와 예비 신랑에게 걸어가는 여자를 보고 저는 발걸음을 돌려 자리에 앉았고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끌시끌한 카페가 아니었기에 둘의 대화는 제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선 처음 보세요? 의사시면 이런 자리 수도 없이 나가보셨을 것 같은데. 예, 좀 떨리네요. 제가 공부만 하느라고 이렇게 예쁜 여자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선도 처음이고요. 저는 선이라는 단어 하나만 듣고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랑이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동안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분노와 배신감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러나 저는 이내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끝을 내버리자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저는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다가가 큰 소리로 예비 신랑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더니 여기서 하는 거였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안녕하세요. 뭐야? 자기가 이걸 어떻게? 여보라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 이 사람이랑 한 달 뒤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부예요. 두 분이 업무 목적으로 만났던 건 뭐건 간에 이렇게 여자랑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네요. 저기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유,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싶더라니. 여자 한 명 못 만나봤을 리가 없지. 아, 내가 너 같은 것들 한두 명 만나보는 줄 알아? 아,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여자는 앞에 놓여있던 커피를 예비 신랑에게 그대로 들이부어 버리곤 망설임 없이 커피숍을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예비 신랑은 얼굴과 몸이 커피로 잔뜩 젖은 채로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쪽팔린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 꼴이 마치 물에 젖은 생쥐 같아 되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서 되려 뻔뻔하게 제게 소리를 지르는 꼴이 괘씸하기도 했어요. 우리 결혼 한 달 남았어. 1년도 아니고 한 달. 아무리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경우에 어긋나지 않아? 어떻게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선을 볼 수가 있어?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엄마 수술비 내가 알아보니까 5천 든다더라. 나는 지금 병원 차릴 돈 모은다고 바쁜데 그 돈 너네 엄마 수술비로 다 뺏길까 봐 무서웠다고. 의사 타이틀 하나면 좋은 조건 여자들 줄을 서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눈 뜨고 코 벨 수는 없잖아. 아니 그래? 그래. 네가 네 입으로 직접 나랑 헤어지겠다고 떠들어줘서 고맙네. 그러면 그냥 네가 원하는 좋은 조건 여자 찾아가. 그리고 나는 너 돈 쓸 생각 조금도 없었어. 아이고 말은 잘하네. 그러면 네가 무슨 능력으로 수술비를 보태냐? 뭐 대출이라도 받으시게? 아니, 너는 몰랐겠지만 우리 집 돈 많어. 우리 아버지가 병원을 5개나 가지고 있는 재단 이사장이시거든. 나는 너한테 개원이 아니라 재단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방금 그 복을 네가 발로 걷어차 버렸네. 잠깐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집 이혼했다며?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만 살았다고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근데 무슨 아버지? 예비 신랑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혼란스러운 듯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사실 오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 지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맞아요. 어릴 적 어머니와 지겹도록 싸웠던 저의 아버지 말입니다. 아마 친아버지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이 인간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다른 여자와 선을 보고 어머니의 수술비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입으로 똥을 싸대는 예비 신랑을 보며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신이 도운 걸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인성이 이따위인 걸 모른 채로 결혼을 했다가는 평생 동안 고생했을 테니까 말이죠. 사실 아버지와 처음으로 연락이 닿은 건 고등학생 무렵이었어요. 어쩌다 학교 정문 앞으로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서 만났었고 의전원 시절에도 몇 번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함께 했던 시절보다는 떨어져 있던 시절이 길었기에 선뜻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 얘기를 모두 들어주신 아버지는 흔쾌히 어머니의 수술비를 부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 만났을 때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네가 마음 편하게 나한테 연락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많이 아프냐? 수술비가 5천만 원이나 필요할 정도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하지 않으면 예후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선에서 해결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저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또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돈만 노리고 연락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난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돈만 노리고 연락해도 된다. 아예 아빠는 그렇게 네가 연락 주는 것만으로도 기쁠 것 같거든. 그래도 너희 엄마가 너를 참 예쁘게 잘 키웠구나 싶네. 벌써 이렇게 커서 결혼 준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사까지 되고 어디서 일하고 있냐? 큰 병원에서 일하냐? 아니면 개인 병원에서 일하냐? 그리고 결혼할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그냥 작은 소아과에서 페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 아버지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나도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지. 너희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아주 폐인처럼 정신없이. 그런데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가까운 지인 통해서 개원하는 병원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병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장님의 눈에 들었고 10년 넘게 거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병원장님이 나한테 좋은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 아버지도 저와 어머니만큼 치열하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가족 하나 없었던 병원장님은 아버지를 무한으로 신뢰해서 병원 재단의 이사장 자리까지 제안을 해주셨고 아버지는 고민을 하시다가 그 자리를 덥석 맡으셨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자신을 얼마나 믿으면 그렇게 큰 자리까지 맡길까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기대치에 맞춰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병원이 5개로 늘어났고 다음 달에 병원을 하나 더 오픈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밖에서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오고 계셨다는 게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고 여전히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자신 인생의 첫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기도 했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게 더 좋아서 재혼은 생각도 없으시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으시다고 혼자가 좋으시다고 그렇게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조심스럽게 오픈하는 병원의 원장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마침 개원 예정인 병원이 소아과이기도 하고 원장 자리를 맡아줄 선생님을 찾고 있었거든. 가능하면 네가 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월급쟁이 의사만 해봐서. 못할 거 뭐가 있어.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경력을 쌓아야 나중에 큰 병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고민을 하다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호텔에서 계약서를 쓰기 위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광경을 마주하니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때 마침 호텔 커피숍 안으로 들어오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나가려고 했고 예비 신랑은 후다닥 달려와 거지처럼 울며 무릎을 꿇고 파리처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자기야,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면 안 될까? 왜? 우리 아빠가 병원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니? 미안한데 이미 버스는 떠났어. 떠난 버스는 잡을 수 없다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야. 아버지, 나가요. 오늘은 계약서가 아니라 다른 걸 좀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예비 신랑 아니 전 남자친구를 한심하게 바라보시며 한숨을 내쉬시고는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차에 탄 저는 솔직하게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는 말없이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보단 행동이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덤덤한 토닥임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줬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였죠. 갑작스러운 저와 아버지의 방문에 어머님과 아버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셨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을 돌아다니며 제가 그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사주었던 것들을 모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얘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너 뭐 약 먹었니? 정신 나간 짓을 한 건 제가 아니라 댁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결혼식 한 달 앞두고 딴 여자랑 선을 보러 다녀요. 어머님, 그러고 보니까 그 귀걸이도 제가 예전에 선물로 드린 거죠. 이거 내놓으세요. 가지고 갈게요. 아유 얘가 아침 대바람부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어디 어른들 계시는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행패를 부리길. 막말로 네가 조금만 더 잘나고 돈도 잘 벌었어 봐라.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랑 선을 보러 다녔겠는가? 당신이 아들한테 선 보러 다니라고 나보다 좋은 조건 여자 만나라고 꼬드겼죠? 당신 아들은 당신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일 테니까 당연히 그 얘기 곧대로 들었을 테고. 됐어요. 당신네들은 집안의 복을 걷어찬 거야. 절로 들어오는 흑동고래를 발로 걷어차서 쫓아낸 거라고 알아들어? 뭔 고래를 쫓아내? 아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똑바로 설명 좀 해봐. 어디 내 딸한테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를 치려거든 개념 없는 행동을 한 당신 아들한테나 소리를 지를 것이지 그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왜 소리를 치느냐고요? 당신은 또 뭐하는 사람이야? 식구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 관련 없으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저 유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내 딸이 험한 꼴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따라왔어요.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 딸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간에 모시면 돼 못한다고 부모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아들놈도 그 모양일 수밖에.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개판 콩가루 집안인 걸 알았고 결혼도 몰릴 수 있어서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셔. 가자 유나야.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예비시댁을 나왔고 그리고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저를 태워주셨어요. 창문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가 예비 신랑이 다른 여자와 선을 보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결혼 후에 더 큰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신호대기 중에 조용히 이렇게 말을 꺼내셨어요. 미안하다 유나야. 아빠가 순간 너무 흥분해서 그만 너무 화를 낸 것 같구나. 괜히 네 입장이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모르겠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 입장이 곤란해질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다 끝난 사이인데요, 뭐. 그리고 아버지 엄청 듬직하셨어요. 이래서 다들 아빠 한다는 것도 느꼈고요. 아버지는 제 말에 아무 말 없이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동이 끝나고 저는 이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라는 걸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호텔 카페에서 전 남친과 선을 보던 여자는 입이 꽤 가볍고 인맥이 많은 대학병원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 남친이 결혼 한 달 남기고 딴 사람과 맞선을 봤다는 사실이 아름아름 소문으로 퍼져나갔죠. 의사 커뮤니티라는 건 생각보다 꽤 좁은 곳이랍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서로 아는 관계가 되는 곳이었거든요. 처음엔 그 사람도 의사 타이틀이면 어디서든 대우를 받고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설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정도로 인간성이 개판 5분 전인 게 만천에 밝혀지면 누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주변 선후배며 의전원 동기들까지 모두 등을 돌려버렸다니 사실상 업계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도 했지만 말이죠. 어느 날은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걔 중증 외상외과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근데 거기 병원에 정형외과, 흉부외과 할 거 없이 온 병원에 소문 쫙 돌아서 결국 그만뒀대. 아유, 오죽하면 환자들까지 수근거렸다고 하더라. 진짜? 하긴 병원이 원체 크니까 소문 한 번 돌면 확 퍼지는 건 시간 문제겠네. 간호사들도 있을 거고. 아, 장난 아니었대. 근데 더 웃긴 건 거기 병원에 이쁘다고 소문난 여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작업을 걸고 찍적거렸댄다. 아, 너 잘 헤어진 거야. 그런 놈이랑 결혼하면 네 인생만 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전 남친은 연줄과 명성을 다 잃고 서울 쪽에 있는 병원에는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결국 외딴 깡촌의 보건소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져 검색해보니 실제로 어느 지역 보건소 관련 블로그에 그 인간이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뻔뻔스러운 얼굴은 싹 가시고 얼굴빛이 까매져서 아주 죽을 상을 쓰고 있는데 그 꼴이 꽤나 봐줄만 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어르신들만 진료하며 바퀴벌레가 드글거리는 낡은 사택에서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인생을 망친 거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리고 전 남친 부모님도 뒤늦게 아버지께서 병원재단 이사장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폰이 뜨거워지도록 전화를 해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끝까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길래 받았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얘. 우리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우리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 아, 정말 미안하다. 원한다면 너를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전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그렇게 사세요. 내 위에 사람 없는 것처럼 내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라고요. 다시는 저한테 전화 걸지 마세요. 전화 걸거나 저 찾아오신다면 그땐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새로 오픈한 소아과의 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페이닥터로 지내는 동안에는 빠듯하게 살아왔는데 그때가 전생으로 느껴질 정도로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소아과가 드물었기 때문에 옆 동네나 더 먼 곳에서도 환자들이 몰려들었고요. 이제는 소아과 의사라서 가난하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다정하고 친절한 원장 선생님으로 입소문이 나서 오히려 적자 걱정 없이 넉넉하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현재는 재활치료까지 잘 하시면서 기력을 되찾고 계셔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긴 했지만 두 분 다 예전처럼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함께 살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앙숙처럼 지내지도 않고 계세요. 그냥 가까운 친구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옛 상처를 되짚고 파헤치는 것보다는 서로 편하게 지내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이 저는 의외로 편안해 보여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버지와 저 역시 지난 세월의 서먹함을 차츰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한때는 전화 한 통에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많이 어색했었는데 이젠 딸 아빠라고 편하게 부르며 소아과 얘기나 일상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거든요. 결국 저에겐 더 좋은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아버지 덕에 제때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고 계시고 저도 아버지 재단의 소아과 원장이 되어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수입까지 안정적이니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 사람이랑 평생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는 건가 보다. 이런 걸로 이렇게 다 만나고 등 돌리면 끝일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하지. 그러게나 말이야. 그래도 나는 나쁘지 않은 걸. 우리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서로 늙었고 이전처럼 막 나쁜 감정도 없고 말이야. 우리 딸도 행복하지?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생활이 제일 만족스러워요. 엄마도 건강하게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옆에 계시고 아버지도 옆에 계시고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모든 게 정리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환자 기록을 확인하며 이 길을 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역시 곁에서 활짝 웃으며 제가 아이들을 진료하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때때로 병원으로 들러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고 업무가 끝나면 밥이나 한 끼 먹자며 제게 편하게 제안을 하시곤 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선을 볼 생각을 했던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았다면 얼마나 괴롭고 불행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찔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 정리하고 흘러가는 기억으로 놔둔 채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수도 모르고 남의 희생으로 얻은 이득을 마치 자신의 복인 마냥 누리려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엄벌을 받게 한 40대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을 힘으로 바꾸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그들에게 응징을 가했는데요. 저를 귀인으로 받들진 못할 망정 이용만 한 그들에게 제가 흘린 눈물의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서 결국 쪽박을 차게 만들고 피눈물 흘리게 했거든요. 그 치열했던 과정과 통쾌한 결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을 결심할 당시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론 이미 자신의 부모님께서 아들들 결혼하면 살 집을 마련해 두셨다고 했고요. 남자친구의 직업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라 경제적인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게 집과 직장 문제였거든요. 저희는 그 두 가지가 모두 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조건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고민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완전히 호구였어요. 실상은 완전히 달랐죠. 집이 있다고 했지만 그 집은 시부모님이 매달 받은 세로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건 시부모님들의 노후였던 거더라고요.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미심쩍은 게 많아요. 저희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과에서 제일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제일 공부를 잘하는 과수석이었죠. 서로 추구하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염두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살기도 바빴거든요. 부모님 두 분이 다 농사를 지으셨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대학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입학금은 부모님이 대주셨는데 이후로는 알아서 하라는 말에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대학 4년 내내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요.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며 지냈죠. 이렇게 사니까 저절로 생활력도 강해지고 진취적으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이러는 와중에 무슨 제가 연애까지 하겠어요. 연애는 절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은근히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은영아, 나 시험 범위 좀 알려줄 수 있어? 공부도 알려주면 더 좋고 학기 중에 너무 놀았더니 아는 게 없어서
방해가 된다면 안 도와줘도 되고. 그래? 그럼 나 매일 아침 9시부터 도서관에 있거든? 공부할 거면 너도 나와. 오면 공부 알려줄게. 그렇게 그 인간이 저에게 들러붙어서 공부를 알려달라면서 접근을 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동기니까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르쳐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너무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적당히 선을 그으며 거리를 뒀죠. 그런데 그 인간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수줍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니 제 마음을 갖기 위해 엄청 공을 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솔직히 그 사람 외모가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살짝 우쭐해졌어요. 얼마 못 가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졸업 후에도 잘 사귀었는데요. 제가 먼저 졸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취직을 했어요. 저는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취직만 하면 여유로운 삶을 살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달리 취직을 해서도 돈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도 있고 회사를 다니니까 거지같이 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옷도 사고 구두도 사야 했고요. 점심은 꼭 같이 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점심값도 많이 나갔어요. 또한 부모님께 용돈도 붙여드리고 월세 내면 정말 남는 게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특기를 펼쳤어요. 제가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없으면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면 안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재택근무도 했고요. 주식 투자로도 재미를 좀 봐서 5년 안에 학자금 다 갚았고 1억까지 모아서 월세방을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오로지 제 노력만으로 원하는 걸 이뤄냈다는 성취감이 컸어요. 그때는 뭐든지 이런 마음가짐이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한편 제가 대기업에 취직해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공부에 전념하라고 용돈을 주셨지만 직장인과 연애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빠듯해도 데이트할 돈은 있어서 데이트 비용은 제가 거의 다 냈어요. 제가 직장인이니까 제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제 스스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좀 과했던 게 옷, 가방, 전자기기까지 남자친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부담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고 돈도 많이 써서 어떡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공무원 되면 우리 예쁜 여자친구한테 다 갚아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하는 사이에 뭐가 미안해.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야. 그니까 마음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셔. 내년에는 꼭 붙어야 해. 알았지?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약 5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끝에 합격했어요. 이제야 우리도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공무원 시험에 붙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에 혼자가 된 어머님은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결혼한 큰 아들네로 들어가 살게 되셨는데요. 집 한 돈을 큰아들한테 줬고 사업을 하고 있던 터라 그 돈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 덕분인지 남자친구의 형은 승승장구하며 점점 더 성장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큰일을 다 치르고 나서 생각해보니 저희도 어느덧 30대가 되었고 결혼할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제 막 직업을 갖게 된 상황이라 결혼 준비를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솔직히 집 문제나 예식 비용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살아계셨을 때 우리 부모님이 예전부터 아들들이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집을 사놓으셨어.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다른 재산은 다 정리했는데 놔주려고 사놓은 그 집은 그대로 두셨다더라. 어머, 정말? 그 집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된대? 야, 너무 잘됐다. 그럼 거기에 살던 사람들 바로 빼줄 수 있는 거래? 물론이지. 계약도 때마침 거의 끝나간대. 우리 형도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 해주셨거든. 집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집을 마련하는 게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던데 다행히 시부모님 덕분에 이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 같았죠. 마침 제가 모아둔 돈도 꽤 되잖아요. 그 돈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좋은 것들로 혼수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결혼식은 남들 하는 만큼 치렀고요.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가득할 거라고 믿었어요. 다들 결혼하면 힘든 일이 많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준비도 없이 찾아온 아기였지만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역을 잘 보니까 남편이 매달 시어머니께 용돈을 100만 원씩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기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자기야, 어머님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드리고 있더라? 이거 너무 많아. 앞으로 우리 애도 태어나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 부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우리 집 줬잖아. 그거 원래 엄마 노후 자금이었대. 거기서 월세만 80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100 드리는 거야. 그 정도는 드려야지.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말을 했다고 해도 우리 형편의 시어머니 용돈을 100이나 드리는 게 그게 말이 돼? 당신 월급이 얼마인지를 생각해봐. 100이면 당신 월급의 반이야, 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언제 용돈 한 번 드린 적 있어? 할 거면 똑같이 하든가. 그거야 우리 엄마가 집을 해줬으니까 용돈을 주는 거지. 자기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난 죽어도 100은 드려야겠으니까 더는 토달지 마.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우리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시어머니한테만 매달 100만 원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저희한테 주신 집이 사실은 시어머니 노후 자금이라서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는데요. 그럼 이건 사기 아닌가요? 남편이라 어디 고소도 못하겠고 정말 말도 안 통해서 답답했어요. 아무튼 저는 더 이상 그 돈을 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도 남편과 계속 싸우기만 했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시어머니께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용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머님은 다짜고짜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넌 너무하는 거 아니니? 집 줬으면 성이라도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아? 꼴랑 100 주면서 엄청 아까워한다. 너 같은 며느리 볼 줄 알았으면 집 같은 거 해주지 말 걸 그랬어. 아이고, 이 못된 년아. 어머님, 저는 좋게 말했는데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그이 월급이 200이에요. 거기에서 100을 어머님 드리면 100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저희 생각 좀 해주셔야죠. 너도 벌잖니. 너 대기업 다녀서 돈 잘 벌잖아. 둘이 벌어서 사는데 뭔 돈이 없다고 난리야. 그럼 저 믿고 용돈 100 달라고 하신 거예요? 제 돈으로 효도받고 싶으셨던 거네요.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100 드릴게요. 어머님 아들이 버는 돈으로는 모두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나가는 줄로 알고 계셔요. 힘들게 번 돈 자기는 못 쓰고 다 퍼주게 생겼네요. 솔직히 그때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아주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해. 한 번 줬으면 땡이지. 뒷거리 게 뭘 아까워해. 내가 엄마 모시고 사는데 용돈이 부족했어? 왜 동생한테까지 용돈을 받아? 사람 웃어 보이게. 받을 거면 조금만 받아. 재수씨, 30 어때요? 괜찮을까요? 예, 30을 누구 코에 붙여? 50은 받아야지. 쟤네도 부모 봉양한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열심히 벌지. 안 그러면 금방 나자빠져. 어머님 용돈 안 드린다고 해서 저희 쉽게 일 그만둘 생각은 없고요. 50만 원은 형님이 어머님 보살펴 드리니까 성의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드릴게요.
아주버님이 중재에 나서 주신 덕분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하게 되었고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용돈을 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나서야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댁의 실체, 그리고 남편의 태도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일이 끝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도 아주버님은 저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이셨어요. 남편과는 다르게 현실 감각도 있고 말도 잘 통하는 편이었죠. 또 저희한테도 항상 잘해 주셨고요. 아주버님은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도 외제차이고 입고 다니는 옷이나 형님이 드는 가방을 보면 죄다 명품이라서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았는데 아주버님이 냉장고를 선물해 주셨죠. 당시 고가의 최신형 모델이었는데 선뜻 사주시는 걸 보고 정말 여유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출산했을 때였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아주버님이 그걸 대신 내주셨지 뭐예요. 저 그때 정말 감동받았잖아요. 덕분에 좋은 시설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었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 가족 중에서 아주버님이 저렇게 우직하고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니 그래도 가정이 평화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항상 이런 감동의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죠? 네, 단골 손님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너는 시댁 잘 만나서 호강하는 줄 알아라. 다른 며느리들 봐라. 누가 시아주버님한테 이렇게 챙김을 받냐? 내가 우리 큰아들을 잘 키워서 그래. 장남이 잘 돼야 너네도 잘 되는 법이다. 그니까 앞으로 나나 우리 큰아들네한테 넙죽 엎드려서 잘해라. 틈틈이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오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어머님 말씀처럼 어느 집안의 아주버님이 재수 씨 조리원비 내주는 집안 없죠. 그건 아는데요. 감사한 마음은 저만의 방식대로 표현을 할 테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 들었고요. 정말 안 보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장남 하는데 그것도 정말 듣기 싫고요. 제가 언제 아주버님 무시한 적도 없고 아주버님 존경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저한테 자꾸 아주버님을 어필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발 아주버님이 더 잘 돼서 어머님이 저런 생각이 안 날 정도가 됐으면 싶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는데 아주버님께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주버님이 저희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죠. 갑작스러운 부탁에 저희는 당황했지만 어쨌든 가족이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셨던 터라 흔쾌히 빌려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이 다시 연락이 왔고요. 이번엔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 돈만 있으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리 사정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주버님을 믿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번만 잘 넘기면 일어날 수 있길 바라며 그렇게 총 4,000만 원을 아주버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아주버님 사업은 망했고 폐업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집까지 팔았고요. 돈이 하도 없어서 아주버님 내외는 경기도 외곽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주버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재수 씨, 죄송하지만 어머님을 잠깐만 모셔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집이 너무 작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더 큰 집을 마련하면 바로 다시 모셔갈게요. 잠깐일 거예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유, 아주버님,
저희도 애가 있고 저도 회사 다니느라 정말 정신 없어요. 어머님까지 모시는 건 정말 불가능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모시고 있을게요. 얼른 큰 집 마련하셔야 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건 정말 너무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잠깐이라곤 하지만 이게 과연 몇 개월 안에 해결될 일일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생각해 보셨을지, 그런 생각적인 여유가 없겠지 하면서 어머님을 모시지 말까도 생각해 봤지만 할머니가 어디 혼자 가서 살 돈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만 모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얘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하고 사냐? 우리 아들 비염 있는데 저저 굴러다니는 먼지 봐라.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코를 훌쩍이지. 애 키우는 집이 이렇게 더러워서 살겠니? 어머님, 청소는 이 사람 담당이에요. 앞으로 살면서 집안이 좀 더러우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육아 담당으로 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하고 있어요. 노는 건 같이 하고요. 너 우리 아들한테 청소시켰니? 아니 한 가정의 가장한테 청소하라고 시켰어? 힘들게 일하고 와서 청소할 수 있겠니? 아유 너 진짜 너무한다. 어머님, 일은 저도 하고요. 저는 일도 하고 애 어린이집도 보내고 데리고 오고 장 봐서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해요. 그까짓 청소만 시켰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럼 여기 살면서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해야 했지만 그는 그럴 능력이 없었고요. 오히려 양쪽에서 치이는 바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 저도 지쳤고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었기에 참고 살게 되더라고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어머님과는 사소한 생활 방식부터 가치관까지 모든 게 충돌했고 결국 매일같이 다툼이 이어졌고 항상 해결이 안 되고 감정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어머님이 와 계신 지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매일같이 어머님이랑 싸우고 감정 소모가 너무 커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걸요. 돈은 제가 관리를 하는데요. 남편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런데 돈을 2개월째 주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까먹었나 하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돈을 좀 불려보려고 하는 생각에 월급을 모두 주식에 넣었어. 근데 한 번에 쫙 빠져서 다 날렸어. 뭐라고? 월급을 다? 지금 보니까 저번 달에도 이번 달까지 2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았잖아. 이번 달 월급은 어디로 갔는데? 미안해. 내가 실수한 거 만회해보려고 신용거래까지 했거든. 미주금이 있어야 해서 내가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도 받아서 주식에 넣었어. 근데 그것도 왕창 내려가서 다시 또 신용거래하고 또 해서 빚이 엄청 불어나게 된 거야. 바로 월급 들어오자마자 통장에서 빚이 나가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이 미친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데 돈도 없다니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을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빚이 몇 억이 되더라고요. 이 미친 인간이 정말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정말 현실이 버거웠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요? 저희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을 팔자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한 번에 빚을 갚았고요. 저희도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지켜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결혼을 하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고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찾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더 야근을 하면서 추가 수당을 챙겼고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퇴근 후에는 블로그 글을 쓰면서 부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용돈벌이 정도였지만 점점 글을 많이 쓰고 광고 수익이 붙으면서 제법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뛰기 시작했죠.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며 온종일 바쁘게 움직였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일인데도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잠도 줄여가며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는 식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나 오늘도 야근하고 왔어. 퇴근하고 부업까지 했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까지 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나만큼 급하지가 않아?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해. 빚은 빚이야. 언젠간 갚게 되어 있대. 주변 사람들 보면 다들 이 정도 빚은 있다. 다들 언젠간 갚게 된다고 그러던데. 쉬엄쉬엄 갚으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무리를 해? 뭐라고? 당신이 신용거래까지 하면서 우리가 월세방에 살게 된 거잖아.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열심히 더 벌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공무원이 벌어봤자지. 아이, 그리고 투잡하면 걸려서 잘려. 난 그런 모험은 하고 싶지가 않아. 사람마다 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저는 이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보겠다고 정말 미칠 정도로 애쓰고 있는데요. 일을 저지른 남편은 이렇게 천하태평이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사는 시어머니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느라 집이 엉망이지. 살림이 이게 뭐냐. 집에 어떻게 먹을 것도 하나 없고 애 방 좀 봐라. 이렇게 널브러진 곳에서 애 키우고 싶냐? 제가 놀다 왔나요? 저 오늘도 야근하고 부업까지 하고 왔어요. 집에 있는 어머님이 하시든지 청소는 애 아빠 담당이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애 아빠는 바쁜 사람인데 뭘 시켜? 너는 어미잖아, 어미. 어미가 챙겨야지. 이걸 누가 챙겨? 여자가 돈 버는데 정신 팔리면 살림이 망가진다고. 이 일은 무슨 일? 애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바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애 안 챙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돈이라도 벌어야 애도 제대로 키우죠. 네가 시집을 참 편하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뭐만 했다 하면 다 친남편 탓을 하니? 야, 너 참 편하게 산다. 나 때는 말이야. 밖에서도 일하고 집안 살림도 똑부러지게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집에 있는 소도 키웠어. 어디서 힘들다고 칭칭거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는 꼭 속 뒤집는 말만 골라서 하셨고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지만 매일 같이 듣다 보니 점점 지쳐갔고요. 이 집에서는 제가 뭘 해도 틀렸고 뭘 해도 욕을 먹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버텨낸 건 자식이 있어서예요. 제 자식은 아빠 엄마 그늘에서 키워야 하니까요. 제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우리 아이 웃는 얼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비참했냐면요. 하루는 배달을 하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앞니가 부러졌어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에 가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빠듯한 형편에 치과 치료까지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니까 그냥 참고 살기로 했고요. 회사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밥도 못 먹었고요.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않아서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겼었어요. 조금만 더 모아서 치료하자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서울에 병원을 오셨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다급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왜 이빨이 없어? 부러졌어? 아니 그러면 새로 해넣어야지. 왜 이러고 있어 보기 흉하게. 아유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졌는데 시간도 없고 좀 이따가 치료하려고 놔두고 있어. 어차피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괜찮아. 병원은 갔다 왔어. 치아는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해. 아니 여자가 이렇게 흉하게 하고 다니면 못 쓰지? 돈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야 너? 아니야 엄마.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병원 갈게. 갈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마.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됐고 너 이거 받아. 당장 치료부터 받아. 나중에 더 심해지면 돈이 더 들 수도 있어. 아유 아니야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이 돈은 엄마가 가지고 있어. 엄마도 빠듯한데 나 정말 괜찮아. 아이고 됐어. 엄마는 네가 괜찮다고 하면 그게 더 걱정돼. 그 돈으로 꼭 치료받아. 알겠지? 사정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가방에서 쌈짓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치료부터 받으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그 순간 울컥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몸을 위해 돈을 써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남편도 시댁도 제 건강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요.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친정 엄마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살면서 결국 빚을 다 갚았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처음에는 남편 원망도 많이 했고요. 속으로 시어머니 욕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악에 받쳐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빚이 깨끗이 정리됐더라고요. 그제야 숨을 좀 돌릴 수 있었고 많은 빚을 다 청산하고 나니깐 저는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키웠어요. 30평대 아파트를 사자는 꿈이요. 더 이상 불안하게 월세 살면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남편 새끼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100만 원씩 어머님 용돈으로 드리더라고요. 정말 싸울 힘이 없어서 그건 냅뒀어요. 그런데 이 미친놈이 나머지 금액도 자신의 품위 유지비에 써야겠다며 앞으로 월급을 각자 관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어차피 월급은 제가 더 많고 남편하고 얘기도 하기 싫어서 그때부터 전 딸과 같은 방을 쓰면서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마침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아파트 시세를 체크해 오던 터라 기회가 오면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눈여겨보던 아파트 단지에서 30평대의 급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꿈도 못 꿀 가격이었지만 1층이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집값이 한두 푼이에요.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데 신중해야죠. 제가 좀 망설이자 부동산에서는 서두르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애기 엄마.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물건이야. 1층이지만 다른 1층들에 비해서 좀 높게 지어졌고 끝동이라 사람들도 많이 안 다녀서 사생활 침해도 안 받아. 여기 원하는 집들 많어. 아, 그래도 전 재산이 들어가는데 좀 신중하려고요. 집 보고 결정해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고 계약금 넣겠다는 사람이 줄 섰어. 내가 애기 엄마 오래 봐서 하는 말이야. 지금 계약금 걸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결단을 내려.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덜컥 계약금까지 걸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집인데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몽땅 털어 넣었고 계약금만 걸었지만 결국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고 벅찼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계약했다고 알렸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이가 좋던 나쁘던 같이 이사를 가야 하니까 이야기한 건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기뻐하기는커녕 뭔가 말을 돌리는 듯 하더라고요. 야, 여보, 너무 좋고 집 계약한 거 잘했어. 근데 그 집 형한테 살라고 하면 안 돼? 형한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주버님한테 주자고? 왜? 왜 형한테 더 필요해? 더 필요해도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형이 더 큰 집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남인데 말이야. 아직도 좁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잖아. 그래, 그건 우리 아들이 맞는 말이다. 장남이 더 큰 집 살아야지. 네가 그걸 계약할 게 아니라 형한테 줘야 맞는 거다. 당장 바꾸렴. 아니요, 어머님, 그리고 여보. 무슨 말이야. 이 집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계약한 거예요. 제가 산 집을 왜 아주버님한테 줘야 하죠? 형이 형이고 우리 많이 도와줬었잖아. 형이 잘 되면 우리도 덕 보고 좋지. 형한테 살라고 하자. 응? 나는 여기도 괜찮아.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진짜 내 가족 맞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싫다고 했고 그 둘은 아주버님한테 주자고 하니까 말이 안 통했고요. 저 집을 빼앗길 것 같은 안 좋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날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이야기해봤자 싸움만 커질 것 같았고 화만 나서 일단 대화를 종료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고 도대체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미친놈이 벌레 많고 곰팡이 있는 월세방에서 평생 살아도 좋은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서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어제 했던 말이 진심이냐고, 도대체 왜 형한테 우리가 힘들게 장만한 집을 주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형이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 자기가 넓은 집 구하게 되면 엄마 다시 모셔간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집 형 주면 엄마가 그 집으로 갈 거고. 나도 우리 가족끼리만 오순도순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도 편해지고 당신도 엄마랑 싸울 일 없으니까 집안이 조용해지잖아.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뭐? 그러니까 형한테 집을 주면 어머님이 거기로 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몇 년을 고생해서 산 집을 넘기자고? 아니 생각해봐. 당신도 엄마랑 맨날 싸우니까 솔직히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형네도 편하고 다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집 주면 형이 가만히 있겠어? 뭐라도 더 해주려고 하겠지. 안 그래? 일석삼조라고 시야를 넓게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곤했던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저 머저리 남편 새끼는 제가 자기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줄 알았나 봐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같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바보 같은 미친놈이 어쩜 저런 멍청한 생각을 방법이라고 말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의 바보 같은 논리의 정이 뚝뚝 떨어졌고요. 모든 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앞으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서 집을 아주버님한테 주라고 달달 볶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안 된다고 했어. 그 집 아주버님 주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야 해? 내 집 뺏기고 계속 월세로 살아야 하냐고. 내 밥그릇 먼저 챙기는 거야. 에이, 당신은 돈 잘 모으잖아. 내가 그 모습에 반해서 사귀자고 한 건데. 당신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잘 모으니까 다시 모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 노력은 남의 얘기라는 거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싫어. 그 집 아주버님한테 안 줘. 그만 말해. 그 순간 남편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번에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어요. 피땀 흘려번 돈,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고요. 그저 언제든 계속해서 돈을 벌고 모으는 사람으로 여긴 거죠. 그때 제가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확신했어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이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이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건 결정했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당장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저는 저희 아이도 제가 키울 거라서 웬만한 집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고 계약한 집을 매매하는 데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아이와 함께 살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악당들은 정말 눈치도 빠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걸 눈치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컴퓨터를 켰다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 이혼 후 재산 분할 방법, 이혼 시 재산을 더 가져오는 법, 배우자의 명예 재산을 어떻게 분할받을 수 있는지 같은 걸 검색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검색한 시간이 대낮이었어요. 그 시간이면 남편은 출근 중인데 그렇다면 누가 이걸 검색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죠. 집에 혼자 남아있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걸 찾아본 거였어요. 아들 며느리 출근시켜놓고 어떻게 하면 며느리 돈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자신들의 재산은 어떻게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저쪽도 이미 이혼 후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재산을 챙기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아유, 애기 엄마. 방금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다녀가셨어. 근데 집 계약금 관련해서 물어보시던데 계약금은 얼마 걸었는지 뭐 총 매매가는 어떻게 되는지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또 내가 촉이 조금 편이거든. 집안에 문제 있죠? 이 정도는 말해도 되는 거죠? 네? 저희 어머니요? 네.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뭐 다 공개된 얘긴데. 저희 사실은 이혼 준비 중이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와서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면 모른다고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부동산 사장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계약한 집까지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속 집을 형한테 넘기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몰래 부동산까지 가서 계약 내역을 파악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 집을 절대로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털어 넣은 곳이었고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살 보금자리로 꿈꿨던 곳이잖아요. 제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저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묻지 않게 하기 위해 아쉽지만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계약금은 100만 원만 걸어둔 상태였어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차라리 그 돈을 포기하는 게 나았어요. 또 이용당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부동산에 바로 연락해서 계약 취소를 진행했고요. 직원도 아쉬워했지만 포기를 하니 마음은 후련했어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 가며 전화와서 그걸 왜 취소하냐고, 너가 진정한 우리 식구가 아니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라면서 저를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하던지요. 듣기 싫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한테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날 배려해주기는커녕 호구로만 보는데 이런 대접받고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집안 경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너 없어도 우리 애 잘 키울 수 있고 어머님이 주는 스트레스도 그만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해. 뭐? 이혼? 아이고, 아유 그래 해 이혼. 나야말로 정없고 자기만 모르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해 이혼. 재산 분할부터 얘기해. 어쨌든 반이야. 반 내놓고 가. 뭐라고? 지금 내가 벌어 내가 모은 재산의 반을 달라고? 아니 염치라는 게 없지? 아무래도 합의 이혼은 안 되겠네. 나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으로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날 바로 제 딸과 그 집에서 나와 더 깨끗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 뒤로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월세집도 뺐죠. 남편이 전화 와서 지랄지랄을 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집을 왜 빼? 이거 우리 집이잖아. 갑자기 계약 해지하면 어떡해? 우리 집? 뭔 소리야. 월세 보증금도 내 돈, 계약자도 나야. 내 돈으로 계약한 집이었고 필요 없으니까 방 빼겠다고 한 건데 당신이 뭔 상관인데? 내 맘대로 할 권리? 당연히 있어. 그래도 엄마랑 내가 살고 있었잖아. 그럼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과 당신 어머님이 얼마나 놀랍고 황당했을지는 내 알 바 아니야. 나한테 배려 없는 사람한테 왜 배려를 해줘야 해? 그만 징징대. 나 일해야 해서 바빠. 끊어. 황당하긴 했을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뺀다고 하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했거든요. 짐을 바로 빼줘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엄청 조급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남편 전화를 끊자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유 애미야. 너 너무하다. 그래도 내가 아직은 네 시엠인데 갈 곳도 정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내쫓듯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아우 제발 좀 봐줘라. 어머님 왜 저한테 난리세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그 애한테 말해서 뭔 수를 써보라고 하세요. 공무원 됐다고 저보고 복받은 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젠 그이 어머님 거예요. 어머님이 그 복 가져갔으니까 잘 굴려서 이용 한번 해보세요. 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구해. 우리 당장 짐을 빼래. 보증금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보증금이라니요? 이제 곧 남남이 될 텐데 제가 왜 남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것도 제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한테요?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주버님네로 가면 되시겠네. 거기 갈 수 있으면 가보시던지요.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집안에 웃긴 사연이 있거든요. 저도 이혼을 준비하면서 형님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의 회사가 사실은 망한 게 아니었대요. 그때 회사가 어려웠던 건 맞고 저한테 빌려간 돈으로 급한 불을 끈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돈을 더 빌려서 위기를 잘 넘겼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굳이 경기 외곽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이사를 한 것도 봤었는데 그땐 진짜 힘드셨던 거예요? 아유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너무 싫었어. 애들 아빠 사업 위기 잘 넘겼는데 어머님이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나 때문에 애 아빠 사업이 안 좋아진 거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살면서 내가 한두 번 들었겠어? 더 이상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어머님을 내치기 위해서 일부러 힘든 척 연기를 한 거야. 그러면 형님 사업 망해서 폐업하고 집도 월세로 옮긴 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우리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있지. 내가 동서한테는 좀 미안해. 그래도 나 그때 너무 괴로워서 위험도 자주 왔고 신경성 두통도 심해서 정말 이혼 아니면 답이 없었어. 그래서 애들 아빠도 그런 쇼를 벌인 거고. 아휴, 자 이거 받아. 그때 우리한테 빌려준 돈에다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쳐서 넣었어. 잘 썼어. 늦게 줘서 미안하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들던 장남이 결국 자기 와이프를 택했고 어머님을 떠넘기기 위해 이런 쇼를 벌인 게 정말 쇼킹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월세집으로 이사를 하고 저희 집에 명절에 한 번씩 오셨는데요. 원래는 늘 잘 차려입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일부러 거지같이 입고 왔던 거예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요. 정말 재밌는 집안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과 남편은 결국 아주버님께 비비러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요, 아주버님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막노동 한다고 연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엄마랑 동생 받아주지 않았대요. 문전박대 당한 거죠. 저는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하려고요. 어차피 이제 남이니까요. 모르는 척 하는 게 형님과 아주버님을 살리는 길이니까요. 얼마나 고약한 시어머니였으면 아들까지 쳐냈겠어요. 그렇게 장남장남 했는데 정말 쌤통입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약 1년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죠. 소송 결과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저축을 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어요. 결국 남편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죠. 당연한 결과인데 전 남편은 처음에는 억울해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전화하고 한풀이 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인간이 그렇게 재산 분할에 목맬 일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질렀대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고에 시달린 전 남편은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댔고 그것도 단순한 투자 수준이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신용거래로 투자를 했었대요. 결과는 안 봐도 뻔했죠. 주식이 또 폭락했고 남편은 큰 빚을 떠안게 되고 좌절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의 실수로 교훈을 얻었으면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주식을 하려면 공부도 좀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정보를 들었다면서 무작정 올인을 하는데 정말 한심했어요. 얼마나 쪼들렸는지 저한테까지 새벽에 전화 와서 월급 이상으로 대출금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면서 자기 좀 보살펴 주라고 펑펑 울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차단했죠. 그런 인간 손절한 게 뒤늦게라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난 후 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도 계속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눈여겨봤던 집도 있었지만 더 좋은 기회를 찾고 싶었죠. 그러던 중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왔고 결국 그 집을 매매해 저희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자기 인생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희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더 많은 걸 요구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그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해요. 저는 그동안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했잖아요. 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감사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인생을 지킬 사람은 결국 저 자신뿐이니까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어요. 이제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내 인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자기 보기를 한다면 분명히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사연 어땠어요? 정말 황당하죠? 저는 무슨 막장 드라마 한 편 찍은 기분이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열불나지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기억도 안 날 때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